알아야지만 예, 기록하십시오. 좀 알아야지만 전반적으로 버스의 문제점이 뭐고 이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일단 보시면 뭐 2019년도에 버스 자료인데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세 개 업체에 이제 세 개 업체 그리고 관내 업체 한 개 그리고 한 60개 노선에 184대 운행 정도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두 번째는 버스 운영에 관련된 보조금 지원 현황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고용제 지원이라든지 유류세 보조, 환승 할인 부담, 그리고 차 살 때 지원금 등등 해서 한 연간 3조 원 이상의 정부 재정이 지원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만 버스 관련된 공적 개입이라든지 제도는 상당히 여전히 80년대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 모순이 계속 쌓여왔던 거고 거기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더 극대화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이러한 공영제 흐름이라는 것은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민경버스 운영의 문제점이 축적된 건데요. 그 부분에서 제가 제도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토론을 가든 맨 먼저 민간버스 운영 문제점이라 얘기하는 게 이 버스 사업의 면허 체계와 노선의 사유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과 다르게 일반 면허 중심의 버스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의 버스를 규율하는 여기에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 사조에 보면 버스 운송 사업 면허는 일반적으로 면허의 기간이 없는 면허로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면허를 받으면 특정한 어떤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버스 회사들은 한 20년, 30년 되고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오래됐던 거는 1947년도에 버스 면허를 받은 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른 나라 다르게 일반 면허 중심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면허라는 건 사실 독점을 인정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독점을 인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에 이제 70년대, 80년도에 나라가 돈이 없을 때 버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어떤 불화를 해줬죠. 버스 사업 면허를. 어, 그래서 뭐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퇴직 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너 자신의 돈으로 그 버스 사업을 해라. 대신에 사업 면허를 일반 면허로 해주고 독점력,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일반 면허로 인해서 상당히 이 독점적 시장을 보호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일반 면허 체계로 하다 보니까 노선 면허가 이제 특허권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권이라는 것은 재산권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버스 기업이 노선을 독점하면서 이제 노선 면허의 사회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이 얘기를 떠올리면 쉬울 것 같은데 작년 3년 전인가 사립 유치원 관련해서 그때 이제 어떤 규제를 하려고 할 때 이분들이 제일 먼저 사업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건데 왜 손을 대느냐 재산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버스 노선도 노선 면허권도 어떤 뭐 이 개혁이나 규제를 하려면 이 버스 업체 사장들이 면허권 내 재산권인데 왜 이 손을 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버스의 장점은 뭐냐면 지하철이나 철도는 한번 건설하면 파묻기 전에는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신 버스는 어떻습니까? 도로만 있고 신호등이 있고 차량만 있으면 상당히 운행하기 편한 거죠. 그래서 버스라는 게 장점은 철도에 비해서는 수송 능력이 좀 적지만 상당히 노선을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에 생긴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이 도시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버스를 조정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도시, 그러니까 뭐 좀 돈이 많이 들고 대규모로 이동을 해야 되는 대도시에서는 철도가 적합하지만 굳이 뭐 여수나 이런 중소도시에 철도를 깔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 버스가 유일하게 이제 공공교통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공공교통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선이 조정이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노선 면허이 사유화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노선 지자체가 노선 조정한 항상 실패를 하고 노선이 30년 동안 20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도시 변화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이 지역민들의 수요에 반응하지 못하면서 버스가 거의 악화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물론 관할관청이 여러 가지 사업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 어떤 권한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버스 업체 입장에서는 한 번 노선을 받으면 자기가 이 노선을 쥐려고 하는 거죠. 이 황금 노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노선 조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뭐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또 절차도 부담도 있다 보니까 한 번 면허를 받으면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심심치 않게 업체가 그러니까 어떤 그 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버스 회사한테 노선을 인건해 줬는데 갑자기 그 기존 회사가 이게 이제 영업권 침해라고 가끔씩 소송을 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A 노선이라고 있는데 그 A 노선에 그 가로지르면서 자신의 이 수송 그러니까 사람의 그 타는 걸 탑승 승객을 뺏어간다고 이렇게 소송을 걸어서 가끔씩 그 이 노선 이 정부의 권한이 패소할 때가 있는데요. 그만큼 아주 협소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 노선 조정에 관련해서 신경도 안 쓰게 되고 안 쓰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버스가 이 시대에 발맞게 지역에 발맞게 변하지 못하는 거 있거든요.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노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노선권이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정을 쉽게 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버스의 수요의 이제 반응성을 높이면서 상당히 유연하게 운영하고 하면서 기능을 강화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또 문제는 그러다 재선권이다 보니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데 법에 보면 양도 양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를 사고 팔 수 있고 더 문제는 법 15조 1항에 보면 상속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러니까 버스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90일인가 60일 안에 그 상속자를 정하면 그 노선이 바로 인계가 됩니다. 이만큼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논리는 뭐 이전에는 뭐 그래 누구 돈으로 했으니까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모두 말씀드렸듯이 3조 원이라는 돈을 연간 투자를 하고 정부의 많은 재정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 80년도에 이 그 낡은 면허 체계를 가지면서 버스가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 노선 사유 문제 때문에 민간 버스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공영제나 다양한 형태의 운영 체계가 도입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조금 관련해서 상당히 착복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실제 조사한 곳인데요. 강원도의 평창운수라고 저희 그 같이 제 노조가 제 연구원이 소속돼 있는 노조의 그 버스 노조에서 이제 공영화 투쟁을 하면서 이제 평창 운수에 이제 그 공영제를 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하겠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비용 관련해서 체크를 했었는데 그때 알았던 사실은 평창 운수가 운행 차량 14대에 운전 노동자가 17명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작은 회사인데요. 거의 마을버스 회사인데 임원 관리직이 무려 6명으로 있었어요. 연봉 4천만 원을 해서. 그러니까 현업의 노동자분이 17명인데 관리직이 6명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부분은 제가 그 공무원한테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일하는 사람 관리직 1명이고 5명은 헛수인데 보정을 많이 타려고 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원가를 많이 높이는 방식과 운송 수익금을 제대로 신고 안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를 높이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버스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업체다 보니까 임원 관리직이라든지 헛수라든지 이제 그런 헛수분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여기서는 그래서 운송 비용 부풀리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건이 뭐 강원도의 평창운수의 사례만 아닐 거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만연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버스 업체가 돈 없다고 재정 그 지원을 해달라고 맨날 얘기하지만
알아보니까 그 시 도의원이 알아본 바로 의하면 부동산 구입에 한 7천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88억의 임대 수익을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적자지만 이게 현금 장사기 때문에 계속 현금은 들어오고, 그리고 회사가 망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돈으로 충분히 다른 돈놀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충남 아산 사례도 보면 100억에 가까운 회사 자금 재정금을 횡령을 하고 편취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우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상식으로 생각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환수를 해서 뭐 공영제를 하든 뭐 다른 형태를 할 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 의하면 제가 알기로 이런 식으로 해서 면허를 취소 당하는 게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보조금을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회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어떤 식으로 정보 개입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알고 검색하거나 아는 바에 의하면 그런 게 없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당국운수 제85조에 비하면 면허 취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44개 조항이 있는데요. 이런 조항 하면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집행은 시행령 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행령 제43조에 보면 그렇게 모법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데, 또 그 취소 기준은 별표 3에 의해 됩니다. 정말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별표 3을 봤어요. 별표 3을 봤는데 여기 보시면 보조금 횡령이라는 뭐 이 문구는 없지만 제일 비슷한 게 아까 얘기했던 시행령 제50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받은 목적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사실 복잡하긴 하는데 어쨌든 보조금 가지고 장난치면 이렇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분 내용을 봤는데요. 1차 위반은 사업 일부 정지입니다. 90일이고 2차 위반은 감차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면허 취소가 없어요. 사업 일부 정지가 뭐냐? 90일인데, 그래서 도대체 이 법령에는 사업 일부 정지가 90일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국토부에 사업 일부 정지가 뭐냐고 그 법률 해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뭐라고 하신지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잘 모른대요. 왜냐하면 이런 조항, 아마 제가 건국 이후로 제가 이 조항에 대해서 물어본 아마 첫 사람일 겁니다. 이는 사문화되어 있는 거죠. 누구다 자기네들도 그 이 조항을 적용한 적도 없고 이게 어떤 조항이 물어본 적도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면허 취소 조항이 없는 겁니다. 2차 위반까지도 감찰 명령이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키도 현행법상으로는 사실 사업 면허 취소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그 관련된 조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버스 업체들이, 민간 버스 업체들이 보조금 관련해서 장난을 많이 치는데 왜 면허 취소가 안 되는지 하고 법을 찾아보고 자문을 구해봤는데 사업 면허 취소가 어렵다는 거를 아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정은 알고 있겠습니까? 업체 사장들은 다 알고 있는 거, 자기 이익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조금 관련해서 장난을 치는 거죠. 자기는 알고 있는 거죠. 사업 면허 취소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뭐 조금 좀 살다 오면 또 뭐 자기 자식이나 또 누구한테도 상속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언터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버스 지하차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버스 문제를 제대로 하려면 이게 지방 사무이기는 하지만 중앙 그 여기자동사법, 이미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여기자동사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는 우리나라의 버스 사업에 버스의 공공성이나 요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한 거죠. 버스는 지역의 문제를 떠나서 중앙의 문제다. 그래서 매번 그 국민권익위나 감사원에서도 맨날 버스 보조금 문제 많다고 맨날 합니다. 근데 잘 해결 안 되죠. 보조금 문제 일으켜도 면허 취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버스 운영 체계는 노선권의 사회화 문제와 사업면허 취소 권한의 미약 등으로 인해서 공적 규제가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버스 운영이 더 골말대로 걸마 있고, 그게 결국은 누적이 돼서 코로나19 이후에 폭발하고 있는 거죠. 돈은 돈대로 주는데 관리 감독은 제대로 안 돼. 버스는 제대로 운행 안 해.
그리고 정부는 손을 놔. 그 피해는 결국 그 지역의 공공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돌아가는 거고요. 결국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민간버스 운영의 법의 문제로 인한 거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버스 중공제인데요. 사실 버스 중공제, 우리나라의 수익권 공동 관리형 버스 중공제는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선권이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은 운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권 공동 관리형 버스 중공제라는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민간버스 운영 문제가 좀 심각하고 이 노선권이 이제 배타적으로 소유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회한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사람들이. 그냥 중공제라고 하니까 무슨 공용제에 가까운 거를 하지만 정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발 뭐 모르면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단어가 중공영제를 하니까 공용제 가깝다고 좀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일단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정확한 개념은 이겁니다. 민간 버스 업체들의 노선 소유권은 인정을 그대로 하되, 왜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법체계 문제로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을 하되, 정부가 버스 업체들한테 운영 비용을 모두 보전하는 주권으로 해서 버스 업체들로부터 배차권과 노선 조정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선 소유권을 넣을 건데, 내가 너의 운영 비용을, 그러니까 대당 하루에 운영 비용이 80만 원, 표준 운송권 80만 원이라고 한다면 80만 원을 다 보장해 줄 테니까 너의 그 조정권,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노선권을 확보를 하고 나서 서울시가 지관산 체계로, BRT도 하고 지관산 체계로 한 거죠. 실제로 운영 비용은 그 이제 운송 수익금 차감한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주는 거죠. 사실 이런 형태는 거의 민저 사업의 형태입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버스 운영 체계 운영을 민영제로 나누고 중공영제로 나누고 공영제로 나누는데, 저는 이 표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더 교육이니까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이 중공영제 보시면 노선 관리형, 노선 입찰제가 영국이라는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노선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런던 같은 경우에는 최대 7년 정도의 노선 운영권을 주고 7년이 지나면 노선권을 다시 운영권을 해소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부가 가지고 있고요. 근데 수익권 공동 관리형은 같은 중공영제로 들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의 문제로 인해서 노선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공영제 체제에 맞지 않은 거죠. 중공영제라는 것은 결국은 노선권을 자기가 가져간 상태에서 운영을 위탁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수익권 공동 관리형은 이렇게 중공영제라고 묶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중공영제 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2005년도 2015년도에 6천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계속 늘어나면서 1조 한 7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민주사업 같은 경우인데요. 왜냐하면 지하철 9호선 1단계 같은 경우가 보면 서울시가 이 민간 사업자한테 정해진 그 운영 수익 보장을 해줍니다. 그게 그 마이너스 사업 수입, 요금 수입을 뺀 나머지 부분, 이 부분들을 주는데요. 마찬가지로 서울 시내버스도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운영 비용이 있고 운송 수입이 있습니다. 이거 운송 수입이라는 것은 요금 수익이죠. 나머지를 주는 거죠. 나머지, 그러니까 총 운영 비용이라는 것은 표준 운송원가, 그러니까 대당 표준 운송원가를 매년 산정하는데, 그 산정을 한 상태에서 그 총 운송 운영 비용이 나오면 이 운송 수입을 뺀 나머지를 주는 거죠. 대체적으로 한 3천억 정도인데요. 이 형태는 거의 민저사업과 유사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민저사업과 똑같다. 근데 이 부분이 어디서 증명이 됐냐면, 이게 서울시의 그 버스 재정 지원 현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 2015년부터 해서 한 2천에 3천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 아까 얘기했듯이 시가 버스 업체들한테 보장해 주기로 했던 운영 비용 총에서 버스 업체가 벌어들인 수익을 뺀 나머지인 거죠. 그러니까
왜 수익금 공동관리형 버스 준공제라고 하냐면 어쨌든 재정지원금을 주려면 운영비는 고정이 돼 있는데 그 운영비용이 고정돼 재정지원금을 주려면 그 운송수익금이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 시 입장에서는 운송수익금이 정확해야지만 그 보조금을 제대로 이제 나머지 차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그 운송수익금을 시와 버스 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중요한 재정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 하나의 중요한 제도인데 이거를 생선 가게한테 공양이 맡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익을 공동으로 전산화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래서 수익금 공동 관리형 버스 준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수익금 공동 관리형 버스 준공제에 대해서 사실을 어디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 중공제의 우리 수호형 버스 중공제의 어떤 독특한 특징 때문에 수익금 공동 관리형이라는 그 시와 버스 업체를 같이 하면서 그렇게 명칭이 지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한 3천억 정도 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2020년도에 6천억 정도의 그 돈이 재정지원이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2배가 더 늘어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운송 수입이 반토막이 났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버스 그 수익금 공동운영 버스 종용제는 운용 비용은 표준 운송원가에서 정해져 있어. 그 재정 지원금은 수익에 따라 달라져. 근데 이 그동안에는 뭐 연간 평균적으로 이제 변동이 없다가 2020년도에 그 수익금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가 업체들한테 보정해줄 돈이 2배로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6천억이 된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민주사업이죠. 그 자신들의 그 이 사업으로 통해서의 그 이 손실을 정부로 부담을 시켰다는 거죠. 이게 공영제죠, 공영제. 이게 공영제죠. 정부가 손실에는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상한 수익금 공동환영 버스 종용제를 하면서 이게 발생했다는 거죠.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는 그 수익금 관리형 버스 종용제는 아주 우리나라의 특수적인 제도다. 그러니까 버스가 저발달되어 있는 이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거죠. 경제 대국 10위에 오르는 우리나라에서 전혀 있을 수 없는 맞지 않은 아주 쌍팔년도의 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공이 버스 업체의 운영 비용을 모두 보전하고 운수 수입 리스까지 보장하는 상당히 그 조건으로 노선 조정권 달러 하나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노선 조정권을 왜 가져왔겠습니까? 그 당시 2004년도에 그 서울시 이병박 그 시장 있을 때 어쨌든 노선 체계를 개편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 이제 버스 업체들이 이거 내 거다 왜 건드리냐 아니 네가 사라 재산권인데 이렇게 얘기하니 별도의 협약을 맺었던 거죠. 알겠다. 그러면 운영 비용 대당 그 70만 원 정도의 운영 비용을 다 대줄 테니까 그 노선 조정권을 나한테 뭐 위탁을 시키라. 그래서 그때 그 위탁을 받아서 지가안선 체계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그래 되면 기존에는 황금 노선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공급 지역을 그러니까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을 가든 똑같이 정부에 따라 80만 원을 지원받으니까 어느 그 지역에든 갈 수 있었다는 거죠. 노선권에 대해서 신경 안 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황금 노선에 좀 직주되어 있던 버스 노선들을 지간산 체계로 그 좀 바꾸면서 상당히 노선을 퍼지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그 버스 서비스 지역이 형평성 있게 좀 펴졌던 거죠. 그러면서의 이제 교차 보조 성격을 가졌던 건데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조건에서의 그 버스 중용제의 효과성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서울 같은 대도시 지역,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버스 업체가 60개가 넘고요. 노선이 한 4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꺼번에 조정을 하려니까 너무 행정적으로 복잡한 거죠. 그 노선을 사유화돼 있고 노선 중에 쉽지 않은 조건에서 상당히 우회했던 거죠. 어쨌든 이 민저사업처럼 협약을 맺어서 서로 뭐 편히 그런데 빠토를 한 거죠. 협약을 맺어서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넌 이거 해라. 그래서 노선 조정권을 받아서 그 버스 서비스 지역을 좀 균열하게 그 형평성 있게 재분배한 건데,
근데 그 당시 사실 이 부분을 이 수익권 공동 활용을 안 했어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때 회사들이 어려워서 그때 버스 회사 안 한다는 회사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아예 중고 수익권 공동 운영을 하지 말고 노선 입찰제를 하든 아니면 노선권을 반납을 받든 노선권 반납을 조건으로 해서 다른 지원을 하든 해서 충분히 다른 방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 이 그 이명박 시장이 수익권 공동 활용을 했던 거고, 지나치게 버스 자본들한테 그 친자본적인 그 정책을 폈던 거고,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다들 무비변적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수익권 그 버스 중공영제를 발생했던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같은 중공영제지만 이거 할 필요가 없죠. 노선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100번 뭐 제가 다음에 얘기하는데, 어쨌든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뭐 그렇게 했다지만 여수나 지방 중소도시 아예 몇 개, 뭐 회사가 한두 개밖에 없고 노선도 적고 오히려 버스 공급을 더 늘려야 되는 이런 지역에서는 이렇게 민자사업처럼 중공영제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공영제하고 경쟁시켜도 되는 거고, 왜냐하면 신규 노선,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좁은 땅덩거리에 400개나 노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리 꺼봐도 새로운 노선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 걸려요, 다 걸려. 그런데 여수나 이런 중소도시는 워낙 버스 공급이 이 자체가 안 되니까 신규 노선 그리기 쉽잖아요. 그러면 신규 노선 그려서 공영제를 하든 뭐 노선 입찰제를 하든 딴 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그거 한두 개 있는 업체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까지 노선 조정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동버스 중공영제라는 것은 어쨌든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잘못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서울 이외에 있는 지역에서는 전혀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사람도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냥 뭐 서울에서 했으니까 뭐 좋은 거다. 그리고 버스 중공영제라고 하니까 준자가 붙었으니까 버스 공영제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정말 다 사기인 거고, 다른 이런 중소도시는 전혀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번에 왔던 김채만 연구원이 그 경기연구원의 차원에서 얘기했던 건데요. 이게 보시면 공영제는 노선권을 공공이 가지고 있고 중공영제는 그 민간이 가지고 있어서 공공성이 낮다. 그리고 운영 주체를 보면 공기업이 내기 보면 그러니까 중공영제는 영구적인 영업권을 제공하는 겁니다. 사업 리스크 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 시기에도 서울시 버스업체들은 하나도 손실을 입지 않았습니다. 안정성 수익률을 보장하는 거죠. 그 민간 사업인 거죠. 여기 보면 중공영제는 공략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황금알을 낳는 이런 그 중공영제를 미쳤다고 그 업체들이 그 권을 포기하겠습니까? 전혀 공제는 못 갑니다. 여전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선 그 운영의 유연성이 이거 제로기 때문에 실은 어떤 이런 중소도시라든지 버스 공급을 더 해야 되는, 노선 조정의 문제를 떠나서 공급을 더 해야 하는 데는 전혀 맞지가 않는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버스 중공영제는 공적 규제가 낮고 공영제를 전환도 거의 불가능하고 민사사처럼 공공분 탐 리스크를 해지하고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중소도시에나 서울 이외의 도시에서는 전혀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구체적인 제도적인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뭐 좀 빠르게 넘어갈 텐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중공제는 표준 운송원가라는 걸 토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인건비와 인건비 외에 사비로 나눠지는데,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비 정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노서가 단협을 맺어서 뭐 임금이 정해지면 그 부분을 이제 어떤 한도 내에서 어떤 지원해주고, 다른 방식, 이제 표준 단가 방식을 하는데, 뭐 여기 보면 보험료, 감가상각비, 차량 유지비, 관리 부분은 표준 단가 방식이라 해서 대당 그 어떤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버스 중공영제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 인건비 실비 되기 때문에 이 버스 업체들이 타치를 못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차량 관리비, 보험료 이런 것들은 표준 단가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당 보유 대수에 따라서 주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업체들이 이 그 받았던, 그러니까 표준 단가 방식에 받았던 관리비나 보험료 이런 것들을 다 쓰지 않고 어 명목 전환을 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뭐 그 다른 정비직 인건비를 뭐 임원 관리비로 전환을 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적발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 인건비가 평균 1억 원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직이라든지 다른 이 차량 관리비의 이 부분들을 전환을 해서 자기 인건비라든지 이쪽에 전환했던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게 그 보조금에 대한 그 용도의 사용이라고 제가 서울시에 그 이제 우리 노조와 같이 항의를 했는데 질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거는 그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금이다. 지원금은 우리가 그 태도 그 정해진 그 보조금을 그 지원금을 주면 그때 사립 유치원도 지원금이냐 보조금이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면 끝이다. 그 내에서 일일 대당 보장해주기로 했던 80만 원 내에서 어떻게 쓰든지 타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사업주라면 어떻겠습니까? 대당 꼬박꼬박 그 비용이 나오는데 그거를 안 쓰죠. 그걸 남겨 먹어서 임원 인건비라든지 자기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 65개 버스 회사에 임원으로 등록된 251명 고는데 연봉 2억 이상이 5명이고 엄청 많았다. 그리고 1억 원 이상 받는 사람이 뭐 많았다 이 얘기인데. 근데 물론 뭐 연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미 그 서울시에서 내가 알기로는 한 8천만 원 정도 받으라고 좀 정해져 놨는데 본인들은 두세 배 넘게 받고 있는 거죠. 그 심지어는 가족 및 친인척의 임원 등록 현황을 보면 전체 65개 회사의 80%에 달하는 52개 회사에서 시장의 자녀, 형제, 처 등 가족이나 친인척이 임원으로 등록돼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버스에서는 족벌 체제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운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친인척들이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족벌이 더 강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임원으로 등록된 가족이나 친인척 현황을 보면 자녀가 45명, 그리고 이어 형제가 9명, 처가 5명, 조카 3명, 손자 2명, 기타 당숙 사이 사촌, 시누이, 시숙, 제부, 처제, 인척이 각각 1명으로 되어 있던 거죠. 완전 가족 기업인 거죠. 뭐 가족 기업이라 뭐 자기네들이 자기 돈으로 자기 수입을 한다면 뭐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거는 시에서 모든 비용을 해주는 아주 그 재정 사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그 소시 얘기했냐면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과 다르게 임원을 몇 명으로 쓰든 누구를 쓰든 우리는 타치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주면서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아무런 이런 방법도 못하는 거죠. 이 논란은 제가 몇 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그 맨날 그 국감할 때마다 행감할 때마다 얘기 나오는데 서울시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아무튼 그런 문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왜 해야 된다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한번 들어놓은 순간에 버스 회사는 들어눕습니다. 들어눕고 영구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이 고의를 포기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더더 버스의 운영은 더 민간 버스 운영 문제점 더 되는 거고 특히나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노선 조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제 또 그 이제 버스 공영제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여수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연육교나 연도교 개통에 따라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도서 지역 주민들이 이동권 확대 때문에 이 버스에 대한 이 수요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특히나 2019년부터 이제 주 52시간 도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 52시간 따라서 버스 업체들이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정부가 2019년부터 그 이제 이 비수익 노선 마을 버스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형 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도시경 교통 모델 사업이 2018년도에 39억이었다가 2021년도에 252억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수익 노선이라든지 지역의 마을버스 관련해서 정부가 그 버스 노선을 유지를 하고 운영을 해라고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를 지금 지역에서는 다시 민간 업체들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맨날 버스 공연하면서 돈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걸 고스란히 시에서 조금만 더 매칭을 해서 보태면 공연제를 할 수 있는데도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 좀 지역에서 그게 감시나 이게 없으니까 그냥 민간 위탁으로 밑에 되는 거죠. 그때 저번에 그 요수시에서도 보니까 이미 그 버스 업체 한두 개를 가지고 있는 버스 업체에서 이미 이 돈을 받고 영업을 시작한 거를 여러분도 봤었을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토들이나 유지들한테는 꿀 빠는 거죠. 그냥 버스 업체 한두 개 세워놔가지고 그냥 돈 나온 거 받아가지고 적자를 주고 가져가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버스 업체를 계속 늘리면 되겠죠. 그럼 더 많이 받으니까. 이미 돈 모은 돈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그 중앙정부 사업이 시작될 때 이거를 규모 있게 규모의 경제를 누리면서도 공영제를 하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버스 공영제를 2014년도부터 하면서 나온 거는 이제 버스 공영제는 당연히 돈 문제를 떠나서 사회 경제적 편익이 크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어르신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무상으로 돌아다니니까 건강도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 사회 경제적 편익.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버스나 이 지역 교통에 따른 그 경각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버스 공연제 전환 비용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 막 얘기를 하면서 관료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버스 공연제 전환 비용 많이 든다고 얘기하는데, 버스 공연제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결국은 전환할 때의 비용이거든요. 운영비용은 어차피 뭐 공영제라든 민영제라든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거고, 전환할 때 아까 얘기했던 노선권을 받을 때 어쨌든 제값을 쳐줘야 되니까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좀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다좀그 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얘기했지만 그래서 전환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없애려면 뭐 그 사업권을 반납한다든지 반납된 그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신규 노선에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 노선을 중점적으로 한다면 이 전환 비용 문제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래서 뭐 좀 신한군 사례긴 하지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그 대수는 비슷한데 이 지원액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공영제를 하게 되면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뭐 사장들한테 가는 그 비용 불투명으로 인해서 되는 이런 누수되는 이러한 비용들을 좀 절감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신한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영제 이런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규 노선이나 반납된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고속 공영제를 한다면 비용 부분에서 부담은 없다.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그 사업 면허 취소 조항에 보면 뭐 사업 경영이 불확실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에 봤을 때는 뭐 자본 잠식이 3년 연속을 3년 연속이라든지 5년 내에 그 이제 5년 내에 뭐 3번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면허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반납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좀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공영제가 좋다는 것도 알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 지원대로 해주는데 버스 업체들이 자신들의 그 공공 서비스 주체로서 공급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다 알고 싶고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요. 크게 이제 그 버스의 그 공용 모델은 크게 보면 직영 모델, 그러니까 행정 조직이 하는 모델과 지방 공기업에 따른 이제 공사 공단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행정 조직으로는 대표적인 게 신안군이죠. 신안군 전성군이죠. 그러니까 신안군이 직접 자기 행정 조직으로 이제 그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한 거고요. 지방 공기업 형태로는 별도의 공사로 운영하는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상당히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 제도는 두 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지자체 책임성이 더 강화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기준 인건비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자기 그 사업비로, 이게 자기 인건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 임금부 제도에 대한 통제가 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무직 정원 통제를 많이 받고, 그리고 타 이 업무하고의 어떤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조례 제정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책임성은 강화되지만 법률적 제도적인 그 추진은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은 좀 그 저항이 좀 많는 복잡성이 더 큰 거고요. 지방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 임금비 제도에 대한 통제라든지 공무직에 대한 정원 조정 문제는 덜해서 절차가 어떤 그러한 제도적인 추진에 대한 어려움은 없지만, 알다시피 지방 공기업을 만들려면 타당성을 거쳐야 되는 거고 설립 절차가 까다로운 거죠. 보통 이제 시간이 한 2, 3년 걸리고요. 또 예비 타당성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시일이 걸린다는 부분. 그래서 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버스 공영제를 제가 이제 유형화한 건데요.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버스 공영제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아까의 직영이나 공기업 유형에서 그 지역별로 그 행정 지역 내에 전체 버스를 공영을 하느냐 아니면 부분하느냐에 따라서 그 포괄 범위를 완전이냐 부분이냐, 운영 형태를 직영이냐 그 지방 공기업이냐 해서 2x2로 해서 네 가지 유형으로 다 나왔습니다. A, B, C, D인데요. 그러니까 그 A 유형은 이거 물론 뭐그 이제 A, B, C는 부여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A, B, C, D가 꼭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완전 직영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전체의 모든 버스 노선을 지자체 직영하는 거고요. 부분 직영은 해당 지역의 일부 버스 노선을 지자체에 직영하는 거고, 완전 공기업 유형은 해당 지역의 모든 버스 노선을 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거고, 부분 공기업 유형은 해당 지역의 일부 버스 노선을 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버스 공영제는 다 이 네 가지 모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수시에서도 추진한다면 이 네 가지 모형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가 버스 공유 관련돼서 좀 연구를 좀 별도로 연구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유형에 따라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이 모든 공영제의 유형을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 직영 모델은 신안군 2013년도에, 강원도 정선군이 2020년도에 정선군에 있는 모든 그 농어촌 버스를 그 직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A 유형이 두 가지가 있고요. 부분 지역 유형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일부적으로 이 공무직으로 버스 지형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완전 공기업 유형은 없습니다. 부분 공기업 유형은 제일 많은데요. 광역으로 보면 세종과 인천교통공사가 있고, 제가 이게 옆으로 슬러시한 거는 이게 지자체에서 했던 겁니다. 그 지자체에 보면 화성도시공사,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마을버스, 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도 광주 도시관리공사,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유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버스 공영제가 정말 많이 없지만 그래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부분 공기업 유형, D 유형이라는 거죠. 이 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면 기존 공기업을 통한 말버스 운영사를 만든 거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는 버스 공영제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 공단의 공사거든요. 이 부분들을 이용했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은 뭐 저번에 여수시 토론에서 얘기했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그 화성시 도시공사, 화성시가 지금 인구가 80만 정도 되는데, 화성시가 그 무상교통하면서 부분적 무상교통하면서 공영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별도의 버스 공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초 지자체는 기능 중복으로 간주할 수 있는 공기업은 못 만든다. 그러니까 1기초자치단체 1공기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이 상급단체에서는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공기업이나 공사나 공단이 만들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봐라, 화성 도시공사를 보니까 법에 보니까 뭐 버스 운영할 수 있네. 그 그 사업에 보면 버스도 사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하지 말고 화성동시공사를 통해서 하라고 이 경기도에서 상급단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안부가 어쨌든 해서 화성시에서 인구 80만 도시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버스 공사를 설립 포기하고 도시공사를 통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한 200대, 300대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가면 이 부분 공기업 유형, 그리고 부분 공기업 유형 중에서 광역을 제외하고는 기초 닫힌 상태에서는 왜 기존 공기업을 이용했던 게 다수가 많은 게 이런 이유라는 거죠. 이게 막상 만들려고 보니까 인구 80만의 도시에서도 그 못 만드니까 이거 다 고양이나 경기도나 아산시나 다 인구 구역 적은 거죠. 그래서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기존에 있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이 이제 마을버스 중심으로 해서 공영제를 확대를 했던 거죠. 그럼 그렇게 보면 여수시도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저번 9월 때 토론에서 얘기했는데 사업에 보면 지금 조건으로서는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관리공단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조례가 좀 포함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버스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버스 사업이 아니면 시장이 그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유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 공기업 유형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분 공기업 유형으로 하려면 기존의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관리 조례에 마을 버스 사업을 새롭게 포함하든지 버스 사업을 새롭게 포함하든지 아니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항을 가지고 마을버스를 한 20대 정도를 위탁을 시켰거든요. 시설관리공단 그런 것처럼 뭐 버스 사업만 하기가 좀 그렇다고 한다면 전주시 사례처럼 그 도시관리공단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인정하는 사업 정도로 해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직영 형태로 할 거면 신안군처럼 공영버스 사업 운영조례를 신설이 필요한데 아까도 했지만 사업 조례를 또 만들려면 그 자체도 부담이 크고 또 운영조례를 만들면 공무직 인건비 통제도 심하고 또 여러 가지 공무직 관련된 그 이 할당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 직영 형태로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기존에 있는 기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제 마을버스뿐만 시내버스 어쨌든 공연을 염두한다면 도시관리공단 형태가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전환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돈 없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환할 때에 그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지역 개발 기금 그래서 여수시 저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라도의 지역 개발 기금을 신청을 해서 지원 받으면 충분히 일시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공영지 전환 비용에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익금 공동관리형 버스 종용제는 여수시 같은 그 주소도시에서는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수는 어쨌든 신안군처럼 연도와 영육도 개통에 따라서 마을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책정 중앙정부에서도 도시형 교통 모델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노선이라든지 비수익 노선 그리고 어쨌든 반납한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공영버스를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버스 공영제는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전환 비용에 대해서 너무 제약 두서는 안 되고 그리고 초기 전환 비용 관련해서 그렇게 부담된다면 지역 개발 기금을 통해 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 그런 형태는 뭐 다양한 그 장단점을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형태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조례에 아까 얘기했듯이 버스 사업을 포함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밖에 좀 포괄적으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해서 위탁하는 사업으로 하고 신규 노선 그리고 그 반납한 노선 비수익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버스 중심으로 해서 그 정부의 그 예산을 같이 그 매칭으로 해서 여시 도시관리공단이 몇 개의 노선이라도 운영하는 형태로 일단은 하고 그리고 향후에 민간 노선과 민영제 비교하면서 효과성이 입증이 되면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좀 가야 되겠다고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 그 버스에 대한 문제점, 민간 버스 문제점이 모순이 폭발하고 있고 지역에서 자연 발생자적으로 공연제에 대한 이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제약 노선은 있지만 방법은 있다. 이미 그 조건에서도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시관리공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수시에서도 모범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추진을 한다면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재발제는 한 1시간 정도 했는데요. 이 정도로 하고 일단 질문 받으면서 또 더 논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공유 해제해 주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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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질문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예, 일단 제가 처음으로 그냥 저는 공영제, 준공영제는 정확하게 알았는데 이제 네. 노선 입찰제라는 제도도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사실 아주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걸 아, 뺐는데 네. 지금 경기도 광역버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게 영국 런던식인데 이제 노선권을 다 반납을 해요. 정부한테 반납을 하고 이제 한 5년 정도, 한 7년 정도에서 운영을 한 업체들한테 모집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점수가 좋은 업체에 대해서 운영권을 위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7년 정도 운영을 해서 영국 논다 같은 5년 정도 운영을 해서 잘하는 업체는 2년 정도 더 주는 형태인데 그런 형태를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가 이런 이제 민간버스 운영의 이런 독점적 이 사유재산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이 있어서 자기가 도지사 되면서 했던 게 이제 광역버스, 그러니까 경기도 광역버스, 빨간버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지역에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어쨌든 빨간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경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관련된 면허 권한을 경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 2,000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남경필 전 지사가 공영제로 수익권 공동 관련 버스 중공영제 하려고 했었는데 이재명 도지사 당선되면서 다시 그 부분을 철회시키고 전체를 이 노선 입찰제, 그러니까 업체들이 노선권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달 노선을 반납을 하고 도가 반납을 받고 그러면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업체들한테 자기 기준을 제시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100점 만점이거든요. 기준을 제시해서 입찰을 해라. 그래서 점수를 해서 1등 된 업체한테 똑같이 여기도 한 8년일 거예요. 8년. 8년을 맡기고 이렇게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노선 입찰제도 우리나라에서 생겼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크게 보면 공영제, 수익금 공동 관리형 버스 중공제, 그리고 영국 런던 세계적인 표준인 노선 입찰제 버스 중공제가 운영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지금 질문 있으신 특히 지금 현안으로 좀 고통받고 있는 목포 분들이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질문해 주십시오. 네, 홍숙자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해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들리는 소리 해제되는 동안 제가 또 질문인데요. 네. 지금 현재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지방 공기업으로 해서 운영할 때 운영 비용 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는가 좀 궁금한데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좀 용역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략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전담 비용 그래서 보통 공용제 관련된 BC 분석을 하게 되면 전환 비용이 좀 크다 보니까 좀 타당성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환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뭐 신규 노선이라든지 반납 노선이라든지 비수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지원해 준 돈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돈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 52시간이 어쨌든 이제 다 이제 작년부터 해서 그 30인 이하까지 다 전일
업체들 다 통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 버스 업체들도 비용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운영 비용,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쨌든 뭐 공연제를 전환하게 되면 뭐 인건비가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뭐 어쨌든 민간 버스 업체도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막 착취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계에 따라서 달라진 문제인 거고요. 그 부분이 더 좀 더 범위가 더 넓어졌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공영제의 사회 경제적인 가치, 편익 이 부분을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버스 자체의 편익도 있지만 정부가 이 노선을 쉽게 폐선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버스 지하철이 지금 그 서울교통공사가 올해면 적자가 1조 2천억이 넘었습니다. 민간 업체에서 파산했겠지만 어쨌든 공기업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요금이 거의 반토막이 났지만 그래도 요금 서비스를 줄이지 않고 운행 그를 유지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운영비용이 늘어난 건데 어쨌든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운영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공연제로 전환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버스 이 공급이 되고 노선도 잘 조정이 되면서 그 경제를 더 넓힐 수 있고 또 다양한 실험도 할 수 있는 거죠. 부분적인 무상교통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요금제를 드리면서 실험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편익을 생각하면 그 비용만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시대에 맞게 또 그 시민들에게 또 편리성도 여러 가지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에서 그 공기업으로 하든 지행하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비용 절감이 꽤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영제도 그 주 50시간 도입에 따라서 그 비용이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영제 관련해서 어떻게 좀 세팅을 하냐에 따라서 비용 문제는 얼마큼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장기로 보면 여러 가지 편익들을 생각한다면 뭐 상당히 그 비용 타당성 조사는 나온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시하고 이제 협상이 들어가게 되면 BC 분석, 타당성 이거 나오는데 그때 타당성을 어떻게 설계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영제를 할 때 그런 회계적인 부분뿐 아니라 다양한 시가 얻을 수 있는 그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그 편익 부분들을 가상을 한다면 얼마든지 비용 부분에서 타당성이 나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더 최근에 들어서 더 그게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관료들은 공무원들은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세팅하에 따라서 그리고 그게 달라지는 문제고 그리고 그때 시민들이 그냥 용역 업체한테 딱 맡기는 게 아니라 적극도 참여해서 이것도 편익으로 잡아라. 이것도 타당성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그 효과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비용 문제는 저는 전혀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 홍숙정님 질문해 주세요. 네. 제가 나갔다 왔고 가운데 이야기를 못 들어서 그 어제 목포에서는 그 공론화위원회 영역 차원에서 네. 시민 참여단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네 분의 그 전문가 토론이어가지고 각종 무슨 박사님들 해가지고 네 분이 나오셔서 이제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 주로 나왔던 게 아까만 돈 문제예요. 목포의 재정 자립도가 17%인가 19%밖에 아닌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 무조건 공영제가 좋긴 좋은데 그 돈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거의 그 이야기를 대부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중공영제에 대해서 물먹는 하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그래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강조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막 이 활동하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아까 말한 초기 비용 같은 경우에도 어디라고 했죠? 거기 초기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 개발. 일단은 예, 기병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 유형을 A, B, C, D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눈 이유는 어쨌든 좀 현실적으로 보면 그 완전 그 일거에 지역 그 지역 내에서 완전하게 공연제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회사들이 다 폭삭 망하고 멸업권을 반납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 공기업 형태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몇 안 되는 사례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 사례들이 부분 기존 그 공기업을 이용한 마을버스 중심의 그 공영제를 하는 이유가 사실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할 전제는 완전히냐 부분이냐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아마 그게 오셨던 분들은 전체 목포에 있는 버스를 다 공용으로 한댔을 때 가정한다는 건데 저도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을버스 몇 개 노선이라도 해보자. 그리고 이미 계속 말씀드리지만 2019년부터 해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폐선이 되니까 정부에서 폐선하지 말라고 300억 가까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자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몇 개 마을버스 업체들 한두 개 굴리는 업체들한테 그냥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몇 개 노선이라도 그런 예산 따와서 뭐 마을버스 한 10대? 한 5대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그 목포도 근데 목포는 보니까 그 기존에 공기업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5대든 몇 대든 시범적으로 운영을 맡겨서 운영을 해보면서 거기에서의 그 효과 그리고 그 어쨌든 비용적인 절감 문제 그 효과성과 이 부분을 미관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게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건데 이거를 마치 완전 공영제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 당연히 그 뭐 비용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완전 공영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반납 뭐 하겠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또 쉽지도 않은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차근차근히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이 비용 문제가 또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아이고 비용 어떻게 하지? 자립도 문제? 이런 얘기해 보면 뭐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계속 얘기하듯이 중앙에서 돈이 나오니까 또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지역 개발 기금도 충분히 또 있거든요. 그거 거의 이자율 거의 저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돈 문제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있고 규모에 따라서도 어떻게 또 이게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게 너무 매진 안 할 수 없겠다는 그게 너무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없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저는. 네. 네, 다른 분들도 자유롭게 궁금하신 점, 듣고 싶은 점 있으면 뭐라도 다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네. 공영제 그래서 돈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공영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를 얘기하면 밑도 끝없이 돈 문을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몇 대를 해서 얼마큼 해서 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통으로 그냥 아우 재정 자립도고 그런데 목표시 다 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딱 선을 끄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공영제 하기 싫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대응을 하셔야 다음 넥스트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돈 문제에 수렁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김유진님.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시에서 시민협에서 활동하는 김유진입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궁금한 게 선생님이 처음에 이런 제도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법 제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한번 노선권을 가지게 되면 재산권이 되고 그래서 뭐 계속 세습할 수도 있고 네, 나중에 네. 반환하기는 어렵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러면 법을 개정하는 것도 법 개정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두 번째로 이게 뭐 재산권이니까 오랫동안 공고하게 인정된 재산권이라 엄청 쉽지 않겠지만
사례로 들어주셨던 뭐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도 그 박용진 의원이 뭐 나름 공론화를 좀 하고 뭐 문제가 있구나 해서 우리도 더 많이 알게 된 법이 정말 문제가 있었네 이런 걸 좀 알게 되는 계기를 주기로 했는데 혹시 이런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이런 정치인 영역 아래서 이게 좀 논의가 되었던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일반 면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국처럼 한정 면허를 좀 주장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한정 면허를 해서 뭐 7년이면 7년, 8년 8년 일반 면허 체계를 그렇게 규정하자고 일찍부터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2014년도인가 그때 그 그 경기도 도지사 후보로 나오셨던 원혜영 후보가 그걸 좀 내 자문을 받으셔서 한정면허법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저희도 이제 법률은 저희가 이제 우리 노조가 법률을 있어서 자문을 받았을 때 딱 두 가지가 갈리더라고요. 소급 입법에 걸린다는 사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은 이미 오랫동안 그 일반 면허제 체계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그 사람들까지 그 소급해서 하지는 못하고 이후부터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뭐 그 소급도 할 수 있다는 이렇게 갈렸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실 법률적으로 좀 상당히 좀 쟁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건국 50년 거의 반세기 동안 한 일반 면허로 운영이 됐었는데 이걸 일거에 바꾼댔을 때에 이런 소급 입법이라든지 이런 침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법률적인 한정면허 부분에서는 뭐 좀 내년이라도 한번 좀 다시 발의를 해보자는 것도 있고, 한편에 헌법소원도 좀 해볼 수 있다는 생각됩니다. 헌법소원을 통해서 충분히 이전과 다르게 연간 3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이게 어찌 네 거냐 해서 헌법소원도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박용진 의원처럼 뭐 그렇게 나가주면 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 버스가 다 아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토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상당히 많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누가 되든 상당히 보험도 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전주라든지 이러한 중소도시에서는 경제 상위의 대표가 버스 회사 사장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변변한 그 공장들이 없다, 살 기반이 없다 보니까 현금 장사하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대대로 토로서 어쨌든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분들이 지역 정치인들이 안 나서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알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엉망이라고 해도 지하철 철도가 잘 됐기 때문에 솔직히 서울에 있는 분들은 이 버스 문제 그렇게 또 쟁점은 사실 아니에요. 이분들은 또 통합 환승도 되고, 그러니까 뭐 한번 찍으면 경기도까지 다 뭐 이용할 수 있잖아요. 편리하고 뭐 버스 없으면 지하철 타면 되고 철도 타도 되니까, 그래서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인구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자가 또 수도권 중심이다 보니까 또 없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지만 이게 모아지지도 않고, 지역 정치인들은 또 그에 대해서 자기 정치적 이익 때문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노조가 이렇게 적극 나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사실 있어서 이 문제가 왜 50년 동안 이렇게 안 된 거는 그만한 구조가 사실 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게 대해 이해를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 차원에서 이러한 돌파구나 구멍이라도 사실 내야 된다. 그래서 공영제를 계속 성공시키면서 조금이라도 성공시키면서 효과성을 입증하고, 아 좋네, 화성시처럼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통하면서 다들 버스 이 공영제 플러스 무상교통하면서 버스 이용료 늘었거든요. 이런 사례가 좀 더 확대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수시도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근데 꼭 그러면 이제 돈 얘기하는 거죠, 돈. 근데 지금 돈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런 지역에서 공영제 얘기를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버스는 한 치 앞도 못 온다는 거죠. 말한 것처럼 그런 구조 속에서 여기서 하는 사업법 어떻게 언제 개정되겠습니까? 정치인들 안 나서거든요. 그래서 시민 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정말 시민들이 운동의 영역이고, 시민들이 정말로 이 부조리한 전체적인 국가적으로 부조리한 부분에서 지역 운동으로서 그 팔구를 내고 나아간다는 측면에서 사실 시민 운동이 정말로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게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민간 버스 운영의 그 문제가 모순이 폭발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제 운동화시키고 지역에서 모델을 만들고 가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서의 어쨌든 그 유일한 사실 돌파구가 저는 이런 시민 진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예. 일단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질문 네, 있습니까? 김영만님. 그 강사님 이번에 그 여수의 그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강사님 이번에 여수 버스 정책에 더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 아까 공영화 추진 유형 그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수의 그 공영화 추진 유형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유형은 어느 유형인가 좀 궁금해서요.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있는 제도에 너무 급하게 변하지 않고 빨리 신속하게 빨리 할 수 있는 그 유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부분 말버스 플러스 기존의 공기업을 이용한 그 D 유형이 저는 제일 그 효과적이고 타당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사례를 다 조사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유형이 절대 살 수 있는 이유도 사실은 다 있는 거죠. 그런 제도 조건에서 그래도 말버스라도 좀 그 공연제를 하려다 보니 이 제도가 제일 빠르고 신속하게 저항 없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이미 증명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수시 같은 경우에도 도시관리공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버스 몇 개 노선이라도 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할 수 있다는 거고, 특히나 그 또 다시 그 조례에 보면 한 줄 넣으면 되거든요. 뭐 버스 사업 해도 되고, 그 전주시 사례처럼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한 사업, 뭐 그리고 이렇게 하면 결국 버스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공사에 대해서 좀 더 그 서비스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시민협참을 해서 그 시장이 할 수 있는 걸 필요한 걸 여차. 근데 그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였고 그 운동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그 정치인들한테 압박도 하고 계속 정치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시민 운동.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제가 이 수년 동안 느꼈던 거는 유력한 정치인일수록 버스 공연제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지역에 있는 그 뭐 표현이 근데 기득권들하고 의해서 그나마 좀 스무스하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유력한 정치일수록 제가 한 번도 그 공영제 얘기한 적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민 의제를 제시하고 그 정치적인 그 여건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지금에서 제일 제도적 저항 없이 신속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유형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D 유형을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보면 중앙에서 돈도 나오지, 뭐 돈도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미 민영제에서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영란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잘 들었고요. 네. 고민이 많이 되는데 고민된다는 것을 알아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는 사실은 마을버스도 없고 또 공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은 D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목표를 생각하시면 어떤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까 얘기했던 A, B, C 4개 유형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그 지자체 상황에 맞게 이 유형을 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공사가 있고 중앙 하나만 넣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제가 목포도 전에 정의당 강의할 때 갔었어요. 4월 달에. 그 자료를 다 봤는데 목포에는 그게 없어서 사실 좀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영으로 할 수 있고요. 아까 부분 직영으로 할 수 있고, 공영버스 운영 조례를 해서 공무직 TO를 받아서 할 수 있고, 하나는 이참에 시설관리공단 그 설립을 같이 추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목포에는 분명히 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공공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역 사정은 모르지만 뭐 보육이라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에 걸맞는
어떠한 없다면 그걸 뭉터기를 묶어서 버스도 하고 다른 공공서비스도 지역에 맞게 넣어서 그 시설 그 어떤 그 공사 뭐 관리 도시공사든 명명은 그 지역사대 그 설립 운동을 내년 선거 때 쟁점화 시키면서 그렇게 나가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직영보다는 어쨌든 저는 직영은 제일 그중에서 제일 떨어진다 생각하고요. 목포가 얘기한다면 공기업 설립 운동하면서 그 공공 서비스 더 이제 그 공급을 늘리는 어떤 그 운동에 차에서 버스도 하고 이렇게 패키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까 문지영님 손 드셨는데, 예, 말씀하시겠어요? 아, 네. 아니, 비슷한 질문이어가지고, 저희 그 목포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게 지점들이 맞닿아 있나 봐요. 네, 김영란님께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거 말고 하나 또 궁금한 건, 그 왜 버스 표준 운송 원가라는 걸 이제 매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 원가는 좀 다 다를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서, 더군 목포 같은 경우는 사실 버스 업체가 하나거든요. 태원과 유진이 두 개라고 하지만 거의 하나와 같은 거고, 그리고 잠깐 위키백과를 전 봤는데 여기도 역시나 66년도부터 완전히 하고 있더라고요. 1966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이제 강의 중간에 하셨던 것처럼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업들 있잖아요. 목포에 낭만버스라고 있거든요. 세 개의 노선의 낭만버스가 있는데 이 낭만버스 또한 그 돈 그대로 태원 유진에서 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그냥 완전 그쪽에 다 맡겨가지고 이런 상황인 건데, 그럼 그 운송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회계 관련해가지고도 공론화 띄우면서 용역 나오면서 회계 관련해서 이제 부분에서도 이제 살펴보고 했지만, 사실 저는 그걸 다 이해하는 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 자료로 나와 있긴 하지만 그걸 제가 읽을 수 없는 자료인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가장 궁금했던 건 이 표준 원가라는 게 많이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 원가는 누가 산정을 하는지 사실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또 모포가 연장이 돼서 지금 모포도 그렇게 어쨌든 그 도시형 교통 모델에 따라서 그냥 문두먼들이 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속관리공단인 도시공사들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쨌든 몇 개 노선은 그러니까 어쨌든 몇 대라도 뭐 직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뭔가 규정하기보다는 모포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일단 조금 뭐 몇 개 뭐 단기적으로 직영을 하고 뭐 그렇게 나중에 공단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이게 특히 목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표준 운송원가는 보통 지자체들이 특히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파악할 능력도 의지도 자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업체에 맡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체는 운송원가가 더 높을수록 더 많은 보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고형제가 수익권 공동형 중고형제가 아니다고 해도 보통 그 표준 운송가의 한 90% 그러니까 적자의 한 90%, 95% 정도를 받거든요. 실제로 뭐 중형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100% 완전히 주는 거고, 여기 보통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짜게 주면 한 70에서 80, 뭐 많이 주는 90 이래 주는데, 그거를 이제 매기기 위해서는 표준 운송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당연히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 업체에 주는데, 당연히 업체들이 그러니까 용역업체들이야 뭐 그 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또 그 보통 그 용역이라는 게 또 업체들이 더 발주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버스 원가를 뭐 엉튀기 하죠. 그래서 뭐 실제로 그 이 선장도사보다는 그냥 업체들이 제출하는 이 그냥 자료에 그치하기 때문에 사실은 엉망이고, 그런데 어쨌든 개선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보통 우리 회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일반 입장에서는 모르죠. 그게 어쨌든 회계 전문 지식이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시민사회 영역이나 시민들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그냥 업체한테 용역 발주하지 말고 시가 발주하되 그 자료를 시가 직접 그 자기네들이 조사한 그 가지고 하라든지, 업체가 제출한 게 아니라 시가
뭐 그 자기네들이 회계 프로그램을 가져서 그에 따라서 한다든지 그걸 기초로 해서 업체한테 주고 전혀 그 버스 업체 아니 그 용역 업체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저는 내부에서 충분히 용역을 안 주고 내부에서 만들 수 있다 생각 들어요. 근데 그걸 안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업체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버스 업체를 배제시키고 시가 자네들이 독립적으로 투명하고 자신의 자료에 조사한 자료에 따라서 해야 그나마 표준 운송가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 근데 아다시피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뭐 이거 여담이긴 하지만 서울시가 버스 중고용제를 하면서 3천만 원씩 투자하는데 그 회계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 서울시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 쓴 거를 그러니까 보통 그 사립 유치원 할 때 쟁점 중에 하나가 나이스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거를 깔아면 어떻게 되냐면 사립업체들이 10원짜리 하나 쓰면 그게 다 그 교육기관 그 교육청에서 그게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표준 운송 그 원가가 어느 정도 무슨 항목이 정리가 되고 항목 그 원가에 대한 이 수준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극렬하게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 통합 회계 프로그램에 못하게 반대했던 건데 지금 서울시는 그 회계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업체가 제출한 걸 기초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어쨌든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회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해야 그나마 좀 좋게 된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채팅방에 뭐 전남 차원에서의 광역교통 뭐 공기업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제가 뭐 요술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포 갔을 때도 얘기 드렸거든요. 당연히 그 지역 차원에서 광역 차원에서 교통공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전남이나 경상 전남 전북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지역은 넓은데 버스가 안 가는 데가 많으니까 그렇게 광역교통공사 만들라는 말씀드렸고 실제로 경기도에서 경기교통공사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부분 경기교통공사가 만들어지면서 비수익 노선에 하나서 버스 공영제를 운영할 좀 계획이 있으면서 뭐 목포도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의당이라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정의당 차원에서 광역 단위의 버스 교통공사 설립을 이제 이렇게 주장도 하시라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뭐 전라도 전남 차원의 시민 단체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내년 이제 의제 낼 때 이제 지선에 이제 의제 낼 때 이제 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하면서 뚫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네, 지금 굉장히 시간이 오래돼서 선생님 너무 물도 안 드시고 하시는 아예 것 같아서. 물 먹었습니다. 뭐, 네, 네. 질문 더 있으신가요? 채팅방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네, 네. 예. 그래요. 그 얘기. 예. 그러면 예, 네, 답안 네, 예. 네. 지금 성심성의껏 강의해 주시고 답변도 너무 열심히 해 주셨는데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는데 그 전에 선생님에게 감사의 표시로 다 같이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네. 또 저희가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아니 뭐 저요 뭐 언제든지 그러니까 지금 뭐 나름대로 이제 제가 하면서 제일 물 들어올 때라서 하나라도 뭐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도 하나라도 공영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좋은 모델로서 퍼진다면 저는 그게 더 보람이고 그 과정에서 여수 쪽이 정말로 또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정말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돌파해야 될 문제라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잘 아시겠지만 그 환경운동연합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교통부문 온실가스가 줄었어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부 사이트 가면 한 10년치의 그 교통 여러 가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고 그 부분별로 남아 있는데 제가
뭐 워낙 요즘 기후 얘기 많이 하니까 저도 교통 얘기, 기후 얘기 많이 하면서 보고 있고 그래서 그 관련된 발제도 하는데 그래서 지역에 보니까 서울은 대중교통 분담률 50%가 정도 넘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다는 어쨌든 이용하면서 두는데 경기도나 다른 광역시들은 다 늘었습니다. 뭐 이유는 아시겠죠. 공공교통이 불편하는 거죠. 서울만 벗어나더라도 철도가 없고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10년 동안 공共교통부문 온실가스가 더 늘어났던 거죠.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서울은 서울대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결국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의 공공교통이 발달을 해야지만 지역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면서 시민의 이동권도 더 확대를 하고 기후위기 시에 또 대비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버스 공영제라는 것은 돈 문제를 떠나서 지역은 그렇다고 지하철 철도 깔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뭐 기껏해야 트램인데 어쨌든 이동권의 문제인 거죠. 점점 더 이 사람들이 코로나19 이후에 기본권이 더 중요해지고 공공 서비스가 보건, 의료 중요해지는데 그에 반열에 전 이동권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특히나 지역은 버스 말고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은 자동차 살 거고 돈 없는 사람은 그 여러 가지 손해나 이동 시간이라든지 사회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지역에서의 버스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이동권 문제, 서비스 문제,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 환경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그 하면 뭐 자립도가 얼마인데 돈이 얼마인데 아니 지금 나라 전 사람들이 다 기후 위기 때문에 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버스 업체들은 다 나자빠지고 못하겠다 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감히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다 자동차 이해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와가지고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돈이 어쩌고 저쩌고 다 그분들 토론에 오면서 그냥 자동차 끌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버스에 얼마나 불편하고 이 돌아가고 버스 얼마나 불편 그게 얼마나 빡치고 이거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히 돈으로 할 수는 없는 그 무한한 그 서비스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신 분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예 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시민 운동이 그렇게 더 치고 나가야 결국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어째 버스 문제가 뭐 돈 문제로 이렇게 판단되겠습니까? 그거는 감히 돈으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환경적인 그리고 사회 서비스 그리고 이동권의 가치가 매장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어쨌든 지선을 맞이해서 이게 정치 의제화되고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그게 부분은 공영제가 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뭐 말 미흡하지만 뭐 말씀도 드렸고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제가 10년 동안 한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좋은 강의와 또 좋은 문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수분들 또 서로 여수하고 목포가 만나는 처음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네, 오늘 참석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 한번 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